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할머니가 무대 위에서 리허설 때 올드랭사인 버전의 애국가를 부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할머니가 무대 위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데 저는 이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순서를 보고. 근데 누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 이만한 망치로 머리를 빡 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올해 52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철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광복절 기념식을 제 의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때 당시. 근데 제가 봤던 혹은 제가 기억하는 어떤 광복의 의미보다 저 짧은 한 절의 노래에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저 할머니의 저 노래는, 저 1분도 안 되는 노래 안에는 저 할머니가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시절의 모든 애환과 또 우리가 저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저런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광복이라는 기쁨과 독립이라는 환호,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그리 높게 평가하지도 또 칭송하지도 않는 애잔함과 쓸쓸함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 노래를 73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당연히 만만치 않죠. 여러분이 뭔가 변화를 주려면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상사. 조직적인 방해가 있죠. 기관에. 광복절은 아시겠지만 행안부 행사입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것도 뭐 조금 이 조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손을 들고 반대를 했어요. 저 노래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 국민의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규정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네가 아무리 그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라고 해도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넣냐. 이건 어차피 행안부 행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난 우린 그 책임을 못 지겠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례라는 게 어떻게 부른다, 뭘 어떻게 한다, 이게 다 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쭉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 그 국민의례에 관한 시행령을 쭉 봤어요. 쭉 보는데 어떻게 해라가 돼 있잖아요. 시행령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국가는 1절을 재창 또는 4절까지 재창한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올드랭사인 버전의 애국가를 앞에 부르면 안 된다는 없어. 그래서 아니 없지 않냐. 그리고 이 없지 않냐라는 것으로 당연히 설득이 안 되죠. 하나 더 해야죠. 뭘 더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더 반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를 넘어갔습니다. 제가 아마 그 기존의 공무원 조직과 싸웠던 첫 번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진짜 이거 애국가를 이렇게 불렀다가 광복절 끝나자마자 분명히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전부 탁현민이 시켜서 했다고 얘기를 하자. 아니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나중에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니까 두 번째 관문이 남아있었어요. 두 번째 관문은 뭘까요?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현장에서 그 느낌을 받았고 저 할머니를 알고 무대에서 어떻게 연출할지에 대한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전비서관은 그날 행사를 요약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설명을 해도 이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 전 직장 상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되게 원칙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나 이런 걸 썩 달가워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저는 광복절 기념식에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했고,
여러분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지는데, 이게 너무나 옳은데, 이게 맞는데, 얘기해봐야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건 그게 여러분께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생겨요? 역시 내가 져야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그럴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어차피 난 이미 공무원 생활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봤던 표정, 대통령의 표정은 감동 어린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야?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그날 광복절 기념식은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모든 언론에서는 저 오희옥 할머니의 애국가를 탑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식이 달라졌다, 미친 연출력, 뭐 이런 등등의 수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은 저한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안부도 그 이후로 4번의 광복절이 더 있었는데 제가 하지 않는 것에 아무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연출하거나 기획하는 사람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기획력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출력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확신이 없어서는 아닌가 한 번쯤 되새겨봐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미친 듯이 하고 싶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믿고 갈 필요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확신의 근거가 명확해야 되죠. 저는 저 할머니의 음악,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그런 강렬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건 모든 앞으로의 광복절에 되새겨볼 만한 대목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광복 70몇 주년, 80몇 주년을 이야기해도 안 와닿아요. 왜? 우린 이미 그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지금의 현실을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게 저는 저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광복절 행사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의 72주년이네요.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저 할머니의 노래 하나만 딱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늘 하던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작년에 오희옥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저 할머니의 저 노래를 매해 광복절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아마 제 다음에 광복절을 기획할 사람 또 그 다음 사람 또 다음 정도 또 다음 정도의 사람들도 예전엔 광복절 기념식을 어떻게 할지 할 때 한 번쯤 참고해 볼 만한 대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 할머니와 저와의 에피소드이자 제가 국가기념 행사 혹은 국가기념일을 연출했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보셨던 장면이기도 한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했던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리도 없고 그림만 있습니다. 18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자리죠. 보고 다른 양면부터 갔어요. 실제로 방송된 화면은 새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약 30여 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이 상태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멈춰주십시오. 저 아저씨 뒤통수 지나가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때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멋진 두 장면으로 내외신이 모두 꼽았던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블록을 사이에 두고 악수한 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건너와서 사진을 찍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쪽으로 건네와서 사진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은 야 대단한 연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제가 연출한 게 아닙니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연출합니다. 저는 그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북쪽으로 넘어간다. 이걸 시나리오에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제 생각 바깥의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장면을 되게 멋진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안타까울 뿐이죠.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저 장면입니다. 도보다리 회담으로 알려진 저 장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던, 그러면서 20몇 분, 30분 가까이의 시간이 흘러갔던 장면. 이쯤 되면 기획자나 연출가로서는 약간의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왜? 제가 판문점 회담을 잘하려고 준비했던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좋았던 장면이라고 꼽는 건 저 두 장면. 둘 다 내가 연출한 게 아니에요. 도보다리 회담은 그냥 두 정상이 오전 내내 회담을 했기 때문에, 남북 두 정상이 오전 내내 회담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우길 좋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산책하면서 담배 피우고 바로 다시 돌아와서 회담장으로 복귀하는, 그냥 들러가는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저기 앉더니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장면이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메라도 한 대밖에 두지 않았고 마이크로 별도의 수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들리게끔 하지 않은 거죠. 생방송 중계차에선 방송 사고가 났다고 난리가 났고 카메라맨은 혼자서 25분, 30분을 찍느라고 뒤에서 식은땀이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가장 멋진 장면으로 꼽히다니 정말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들이 사람들은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 기억하는 걸까요? 나의 의도는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장면. 왜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장면과 그 장면은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했던 걸까? 여기에는 무슨 화려한 게 없어요, 전혀. 저는 이 장면 다음에 화려한 의장대 환영식을 만들었고 환송 공연을 만들었고 음식에도 공을 많이 들였고 하다못해 테이블 위에 놓는 물잔 하나까지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반응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것들.